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뭔가 굉장히 바쁘긴 한데 그 바쁨을 싹 넘기면 어찌됐든 주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늘 그 설레임. 그런데 요즘은 이 붉은 파티 때문에 진짜 매주 금요일을 탄핵되는 매주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더니 요즘 저희는 매주 금요일을 붉은 파티 때문에 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보람이 있으려면요. 많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많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연 회원분들이 오셨을 경우에는 꼭 저희한테 인사해 주세요. 저희가 요즘은 지난주부터는 깃발을 들고 이렇게 꽂아놨어요, 거리에. 그래서 깃발 밑으로 오셔서 또는 저에게 인사를 해 주시면 소소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돌마고 파케부터 듣고 와야겠네요. 돌마고 파케 듣고 와서요. 또 오늘 털어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돌마고 파케. 예, 저희 돌마고 파케를 도대체 몇 분이나 들으실까요? 저희는 열심히 돌마고 상황을 전하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양사의 특파원들을 심어놓고 매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한테 전화해 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계속 파업 중에 있고 시끄럽고 홍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제일 많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용마 그 기자가 자기가 파업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홍보국장. 그러니까 다들 힘들다고는 하지만 홍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게 모든 이 스케줄과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또 집회도 자기가 직접 봐야 거기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조용한 데 가서 전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서로 하는 건데 좀 많은 분들이 저희 내용도 너무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파업과 관련된 아주 유익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은 좀 친구분들한테 많이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고 시민 발언 돌마고 홈페이지에서 저희 붉은 파티 시민 발언을 좀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공연도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퍼포먼스를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친구인 분이 자기가 엄청나게 큰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것을 김장겸은 물러나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거 돌마고 파티에 와서도 이거 하실 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강원도 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울에 오는 날 맞춰서 오신다고 가지고 피켓 들고 오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행사나 퍼포먼스 이런 거 올려주시면 못 오시면 저희가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려도 사실 돼요.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 고지를 드릴 것은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 그러니까 KBS MBC 정상화와 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에서는요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르게 양사의 스타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파업의 주역들을 양사의 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르르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좀 스킨십을 하시라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포토타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리고 김민식 PD나 최승우 PD 그리고 양사에 우리가 얼굴이 굉장히 익숙한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이 지지하는 그런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걸로 많이 보여주시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
파이낸셜 빌딩 그러니까 시청과 청계광장 사이에 있습니다. 네, 강남 아닙니다. 네네. 우리 네. LED 무대 차량이 저번 주에 강남에 갔다 와. 정말요? 강남 파이낸스 빌딩으로 착각을 하셨대요 기사 아저씨가. 오. 그래서 행사에 차질이 생길 뻔했던. 예, 큰일 날 뻔했군요. 아찔한 순간이 예. 있었어요. 강남 아니고 광화문입니다. 예, 광화문의 시청역 그 시청광장과 소라탑 광장 그 사이에 있는 큰 길거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고요. 저희가 8시 반쯤에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8시 반쯤에 또 사진을 찍으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늦더라도 좀 8시에 도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그 카톡방 단체 카톡방 같은 거 보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뭐 8시에 도착할 것 같아. 이럴 거면 집에 그냥 갈까 막 이런 글들을 저한테 막 보내시거든요. 근데 8시에 오셔도요. 굉장히 주요한 특히 위원장 발언은 맨 뒤로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련 내용들 들으시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민 발언 신청하셔서 오늘 시민 발언으로 나오시는 한 분도 퇴근해서 행사장에 오면 8시인데 그래도 발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저하지 마시고 네. 신청하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오늘도 KBS, MBC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반가운 목소리. 네, KBS는 날마다 여쭤볼 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거 어제도 약간 예고가 나가긴 했는데 우리 KBS 본부와 학생들이 한양대 및 명지대에서 영화 공범자들을 무료로 상영한다. 이런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아시다시피 저희 KBS 본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제 적폐 인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하나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김경민 이사 네. 그리고 강규형 이사 이제 두 분이 교수인데 네. 두 분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네. 왜 이 두 분이 사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해달라, 좀 더 그 필요성에 공감해달라라는 취지로 영화 공범자들을 해당 학교에서 상영을 하기로 했고요. 네. 두 학교의 총학생회 그리고 강경대 열사 추모사업회 이 학생단체 두 곳에서 저희 취지에 공감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민 이사가 재직 중인 한양대에서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7일 네, 다음 저녁 주군요. 6시 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한양대학교 사범대 213호 강의실에서 공범자들 무료로 상영하니까 관람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강규형 KBS 이사가 재직 중인 명지대에서는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8일 저녁 6시 반에 명지대학교 도서관 1층의 국제회의실에서 역시 공범자들 무료 상영하니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학교 학생 또 교직원 또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이 관람해 주시고 두 학교에 재직 중인 KBS 두 이사가 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해 좀 필요성에 많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민원연 회원 중에서도 이 두 학교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있다면 네, 이건 무료입니다.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그렇습니다. 영화 못 보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좀 재밌는 소식이네요. 어제 KBS에서 신임 시청자위원회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고대영 사장이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이렇게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좀 전달받은 내용이라서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오후 5시에 시청자위원회, 저희 KBS는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KBS 방송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개선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시청자위원들의 임기가 맞춰서 새로운 시청자위원들을 모셔서 위촉을 하고 임명을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영 사장이 모처럼 공식 행사의 모습을 나타내서 파업으로 인한 뉴스와 예능의 결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와는 좀 다르네요. 이사회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죠. 하지만 바로 또 이제 말을 틀어서 네. 뭐 추석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약속을 한다. 직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 저도 참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네. 보고 싶은데요. 네. 또 UHT 특집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자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바로 바로 임명한 그 임명받은 시청자 위원들이 바로 이제 그 고대영 사장의 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선 거죠. 아, 그렇군요. 아니, 파업 시기에 제대로 방송을 못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사장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노동조합한테 무조건 복귀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시청자 위원이 계셨다고 하네요. 아. 예. 그 행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그러니까 임명장 잉크도 안 바른 상태에서 바로 임명해준 사장을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고대원 사장이 아무리 상남자인 체 하고 싶어도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은 못 하셨나 봐요. 그 이제 심이 아니고 시청자위원회 그 어떤 비판에 대해서. 예, 뭐 형식적으로는 다 위원들이니까 예. 아무리 사장이라도 뭐 싫은 소리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이 시청자 위원들이야말로 근데 정말 이 KBS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아주 어제 고대영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KBS 본부에 25년차 아주 선배님들이시네요. 25년차 이상의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동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 한 3시 다 돼서 사내 사내 직원들이 보는 사내 게시판에 성명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남아있는 보직 간부들에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간부들에게, 제목의 네. 성명서였는데요. 네. 이제 작성하신 분은 저희 보도본부 기자 선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쓴 건 아니고 KBS의 25년차 이상 기자 42명이 연명으로 낸 성명인데요. 예. 그래서 아주 고참급, 거의 이제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으신 고참급 기자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선배분들 많이 있고 그런데 조금 내용을 설명드리면은요. 네네. 이제 제작 거부, 그러니까 기자들 경우에는 제작 거부로 먼저 파업에 조직을 했는데 네. 제작 거부 나선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그리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후배들의 의지가 결연하다. 네. 하지만 사장이 최근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렇죠. 이런 사장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다. 최근 보도본부에서 남아서 끊임없이 뉴스를 억지로 만들고 있는 이 간부들, 당신들이 고대원 사장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 굳지 않았다. 뉴스를 지킨다는 그런 변명으로 고대원 사장을 지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사장 퇴진 투쟁에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그러면서 홍기서 보도본부장 이하 이제 각 팀장이 된 초임 팀장들까지 거의 한 100명은 아니고 한 70명,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실명을 하나하나 전부 다 거명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보도본부장을 물론이고 뭐 부장들, 그다음에 특파원들, 각 부서의 팀장들, 물론 이제 아직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남아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면서 당신들 이제 나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랐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성명을 내면서 파업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선배님들의 성명을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고대영 사장을 강력 비판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네, 김시곤 사장도 어제 이제 실명으로 성명 개인 명의의 글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제 고대영 선배 이제 두 사람이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경력이 일치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시곤 전 국장이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부임을 하면서 바로 직전 모스크바 특파원이었던 고대영 사장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희망이 무너졌다. KBS가 돈을 벌기 위한 기업도 아니고 수신료로 운영되는 그런 언론 기관인데 매출액에 해당하는 신뢰도가 당신 때문에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 이제 당신 나가야 하고 기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소신해라. 네. 그리고 이제 김시곤 국장도 그렇고 고대영 사장도 그렇고 뭐랄까 이런 뭐 정서적인 그런 특성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굉장히 남자다운 모습의 기사를 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시군요. 두 분 다. 예. 네, 두 분 다 좀 그런데 그래서 그 느낌이 드는 표현이 나온 것이 예. 남자답게 결단을 내려라. 아이고. 두 분이 왠지 친하셨을 것 같은데. 예. 예, 한때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예. 이 신뢰도와 영향력이 무너진 데 내 책임을 져라. 고선배께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예. 누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만약에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줘라. 당신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라는 말로 이제 글을 맺었는데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은 참 좋네요. 얘기만 들어도. 특히 이렇게 실리적인 근거로 매출이 반토막났다 이런 얘기는 이게 또 우리 정치적인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그래도 예. 그 글의 포인트는 역시 남자답게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답게 결단해라. 그게 가장 마음을 예. 움직였을 겁니다. 사실 김시곤 국장 네. 같은 경우에 한때 네. 공범자잖아요. 공범자라고까지 말씀하신다면은 어떻게 그런가요? 아무튼 그 좀 책임이 물론 있는 분이죠. 예. 예, 물론 길환영 사장과 박근혜 정권의 네네. 일종의 KBS 장악, 예. 또 왜곡 보도가 횡행하던 시절에 네. 보도 책임자로서 예. 그런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어찌됐든 용기 있게 그 길환영 사장의 KBS 방송 편파 지시를 실명으로 자기 네. 얼굴을 내고 이제 폭로를 했고 그렇죠. 예. 그 뒤에도 이제 굉장히 수모와 보복을 겪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예, 상당 기간 이를테면 본인 집에서 굉장히 먼 수원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수원 네. 출퇴근을 억지로 꾸역꾸역 참으면서 다니기도 하고 음.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에 한때 뭐 추궁이나 책임을 뭐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그 뒤에 어떤 폭로 예. 또 여러 가지 보복을 통해서 어쨌든 KBS가 정상화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점을 부인할 수 맞습니다. 없다고 약간 생각합니다. 그 상남자 컨셉으로 예. 그때 나타나셨죠. 처음에. 이정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정현 녹취록도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김시곤 국장이 아니었으면 네. 그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그 이후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참 정상을 위해서 우리 김시곤 국장도 하신 역할이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KBS 본부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파업 현장으로 좀 주제로 옮겨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릉에 연결하셨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강릉은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좀 전달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조합원들이 서울 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전국 10곳의 지부에도 다 함께 파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본사의 조합원들과 지역의 조합원들이 함께 뭔가 호흡하는 네. 교류하는 그런 예.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파업 집회할 때마다 지역 지부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강원 영동 지부, 강릉에 있는 지부인데요. 네, 네. 강원 영동 지부를 연결했는데 네. 그 깜짝 방문을 저희 송재호 위원장과 일부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송재호 위원장 인기가 꽤 괜찮습니다. 예. 우리 성장군님 아니십니까? 또? 예. 뭐 저희에게도 호랑이라고 괜찮습니다. 부르기도 하고 네. 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강원 영동 지부에 송재호 위원장이 나타나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예. 그 현장에서 이제 본사에 있는 사업 집회 조합원들과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을 통해 동시에 이제 집회를 진행했고요. 예. 또 이제 영동 지부가 사실은 저 KBS 언론노조 KBS 본부의 10개의 지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설립된 지 5개월밖에 안 되는 마지막 막내 지부거든요. 네, 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저희 조합 소속이 아니었던 분들이 더 많죠. 예. 그런데 결연하게 결단을 내리고선 예. 저희 조합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가입을 하시면서 지부가 설립이 된 곳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그런 지부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전에는 이제 저희 조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조합이 했던 파업에 동참해본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저희 위원장이 방문해서 힘내라. 예. 본사 조합원들이 응원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전혀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이긴다. 이렇게 예. 마음을 잘 다독여주고 돌아왔습니다. 예. 어제 전달해주신 내용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KBS가 심지어는 이제 본관 6층을 6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네. 거의 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등포 소방서가 심의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달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그 영등포 소방서에서 네. 소방 관련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문제 현장을 다 사진을 찍고 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돌아갔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불법 사항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한 걸로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불법 사실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민원을 낸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좀 머리가 복잡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소방서가 KBS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할 걸로 뭐 기대합니다만.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제 심의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소방법 위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심의회를 영등포 소방서가 개최를 해서 논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조만간 결론이 날 걸로 보이고요. 예. 사측에서도 아마 자기들의 처사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뭐 판례나 유리한 법리를 끌어들여서 소방 당국에다가 제출을 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방법 위반도 물론 명백해 보이지만은 이게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나요, 이게? 네, 저희는 줄기차게 그 부분을 주장해왔고, 네. 실제 근로감독관이나 노동부 이 소관 관할지청에서도 나와서 특히 이제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만은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유서 깊은 파업 집회 공간을 끊임없이 사측에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민주광장의 출입은 결국 이제 허용을 사측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렇죠. 6층,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 본관 6층도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민주광장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막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고 저희가 강하게 저항해가지고 열린 것이고요. 네. 본관 6층이라고 해서 쟁의 행위 중인 조합원들이 뭐 선전전이나 티켓팅이나 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일시적인 농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판례나 법률을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쟁의 행위의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철문을 상시적으로 막아놓고 출입증을 대거나 아니면은 그 정비 직원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허용하는 사람들만 통행을 일시적으로만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것도 모자라서 계단에다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물쇠로 채워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열어서 사람들을 통행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는 쟁의 행위를 정면으로 방해하고 회방 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심각한 노동조합 활동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다가 법적 조치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항상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측과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광장도 결국에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뚫은 거거든요. 열어줬다기보다는 뚫으신 거예요, 몸싸움으로. 그래서 이 6층도 우리 유패 사장님이 계시는 6층도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뚫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또 저희가 KBS 본부와 시민들이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또 붉은 파티가 있는데 오늘 일정 붉은 파티 포함해서 혹시라도 뭐 주말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조합원들이 연일 계속되는 파업 집회 또 저희는 항상 물리적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실 좀 빡빡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요. 저도 파업을 5번째 해보는 겁니다만은 이번 파업처럼 거의 3주, 4주가 이어지는 동안에 파업 대우가 적어도 400명, 500명씩 유지되는 파업은 저도 처음 보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주말에는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조합원들. 뭐 일주일 내내 그렇게 몇 주째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조합원들 일정은 따로 없고요. 집행부는 물론 이제 다음 주 파업 일정이라든지 여러 뭐 정세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서 주말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붉은 파티 또 기대가 많이 되는 파티인데 우리 저녁 7시에 지난번과 동일하게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예정돼 있고요. 맞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저희 조합원들이 했던 파업의 모습들을 담은 동영상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파업 로고송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걸그룹의 쾌활한 노래를 개사를 해서 파업 로고송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라는 노래를 맞습니다. 오늘부터 KBS는 이런 제목으로 바꿔서 개사를 해서 고대영 퇴진해 이인호 퇴진해 이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저희 또 예능 PD들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오늘 돌마고 붉은 파티 현장에서 맞습니다. 오늘 아마 오프닝으로 네네 많은 시민 여러분 와서 시청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저녁에 뵙고 또 다음 주에도 목소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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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박문진 그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이사회 소식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박문진에서 이제 정기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그 유희선 이사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8명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경영평가 보고서 가지고 또 말이 나왔어요. 지난해 2016년 MBC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사실 박문진이 법에 명시되는 법적 의무인데 이게 지금 4달 가까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 사실은 2주 전 회의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어요. 표결로. 그렇죠. 보도와 시사 분야를 평가한 항목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구 여권 이사들이 반대를 해서 폐기가 됐는데 사실 그날도 2주 전에도 굉장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막 양측에서 설전이 거셌고요. 뭐 고성 요구하고 막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그 여야 이사들이 서로 이제 이 경영평가 보고서 보도시사 분야에 대해서 이견을 주고받는 사이에 고용주 이사장이 그러면 이 경영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뭐 하는데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렇죠. 손을 아무도 못 들었는데 뭐 시끄러웠으니까요. 잘 들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의사봉을 두드리고 그럼 뭐 폐기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날치기죠, 날치기. 사실상 뭐 이거 국회에서 했던 뭐 예전에 날치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 야권 이사들이 놀라서 아니 이게 뭐 한 거냐 지금 이 뭐 폐기하자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용주 이사장이 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기시켜 버리면은 이게 박문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 의무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뒤늦게 이건 아마 깨달으신 모양이에요. 그걸 왜 본인 뒤늦게 깨닫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고용주 이사장이 상황 파악을 그때는 못 하시다가 이후에 아마 여권 이사들 사이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내부의 어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폐기된 게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소위원회를 이 경영평가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여러 차례 수정을 부탁했는데 이 집필을 담당했던 교수님이 우리 의견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소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원래 있던 소위위원장이 사퇴하신 유희선 그래서 이게 폐기도 아닌 것이 그러면은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면 이걸 폐기를 했던 거를 다시 놓고 논의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새로 다시 경영평가 보고서를 쓰자는 건지 이것조차도 안 돼 있어요. 진짜. 그런 상황에서 아니 야권 인사들은 폐기가 분명하니까 이거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박문진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혀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구 야권 이사들은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아무 결론이 없이 또 흐지부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뭐 아마도 이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구여권 이사들은 이거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지금 김장겸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 그렇죠. 보도 시사 분야에 문제가 대한 어떤 있었다는 잘못을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자니 그래서 뭐 채택하면은 김장겸 사장이 다치고 이거를 폐기하자니 본인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원회를 다시 결성하자는 어제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이사들의 어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시 정확히 보셨고요. 다시 구성하겠다는 것도 그러면은 누구누구로 구성한다까지 결정이 안 되고 그냥 다시 할 것이다라는 정도로 끝난 거예요. 어제 이야기가? 그러니까 소위위원이 3분인데 그 구 여권에서는 2분이 뭐 결정을 했나 봐요. 그들 사이에. 2분이 우리 있으니까 구 야권 그러면 나머지 3분 중에 한 분 와라. 근데 이쪽에서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폐기된 상황인데 무슨 소위를 구성하냐. 뭐 이런 논란 설전만 주고받다가 또 넘어갔어요. 그냥 시간 끌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근데 어제 어제 이 정기이사회에서 또 이것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고 백종문 부사장이 또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 백종문 부사장 발언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MBC 이제 임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현안 보고를 합니다. MBC에 대한. 근데 지금 파업 상황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이 파업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뭐 경영지에서 아무 대책 없이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파업 상황을 이제 브리핑을 쭉 하고 경영본부장이 그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이 대책을 논의했어요. 이사들과 임원들 사이에. 나중에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이게 김광동 구여권 이사가 이제 파업이 진행 중인데 뭐 물밑 협상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백종문 부사장이 전혀 없다. 단협하자고 공문은 뭐 몇 번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진전된 건 없다. 근데 이제 사측이 그동안에 저희 지금 무단협 상태가 4년이 넘는데 별다른 여기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이 탄핵 국면 또 이 대선 이후에 갑자기 공문을 조합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협을 하자고? 그 전에는 아무리 저희 조합에서 뭐 얘기를 하자고 해도 그냥 사실상 무시해 왔거든요. 본인들이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요. 인사관계가 언론이 이루어졌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그리고 이 파업에 대해서 지금 공문만 보낼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 야권 이사가 물어보니까 공문은 보내고 있는데 이게 워낙 파업이 이슈화가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해결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뭐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스스로 드러낸 셈이죠. 그러니까 의지와 능력이 다 없다.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의지가 없다는 거를 임원 스스로 밝힌 겁니다. 아니 방법이야 있죠. 물러나시라고. 왜 본인들이 다 물러나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방법이 없다고 본인들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 발언도 그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MBC는 사태가 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또 저희 미디어오늘 단독 보도를 저희가 또 봤더니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사태에 개입하기로 했다. 뭐 지금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통과 이후에 급하게 움직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노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뭐 그동안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경영진이 스스로 사퇴하면 해결이 잘 될 텐데 지금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사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들을 구성을 하는 권한은 있지만 이게 어떤 일상적인 그 사무 검사 감독이나 아니면은 이 해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례가 거의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검토와 절차를 따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방문진법과 민법에 의해서 예전에 이제 법제처에서 2002년에 방문진법과 민법에 의해서 방송위원회, 당시에는 이제 방통위원회 전신이죠. 방송위원회가 방문진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MBC의 관리 감독, 대주주로서 관리 감독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 방문진이 제 역할을 했냐.
이거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무 검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 아마 10시 전후로 해서 그 방통위의 직원이 네. 방문진을 방문해서 그 이런저런 이제 검사 감독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라. 라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감독권 방문진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 검사 감독에 사실상 착수를 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네네. 방문진을 방송문화진흥회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권한이 네.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렇죠. 조금, 명시적으로 예. 뭐 일상적인 검사나 사무 감독을 규정한 내용이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좀 들여다봤는데 논란의 소지가 다소는 있어 보여요. 근데 다만 다른 민법 규정이나 방문진법 규정을 준용해서 네. 이런 이제 법제처가 뭐 이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공신력 있는 기구니까 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현 야권에서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뭐 우려는 있죠. 예,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우리 MBC 본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방통위가 개입해서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찾아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 MBC 본부 조합원들의 손으로 해결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또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일단 다행이다. 그렇습니까? 공진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결국 이 정부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어떤 이런 행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까워하고 있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사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압박이 안 되죠. 상황이 엄중하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태 인식을 하도록 그래도 저희가 내부에서 조합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싸워주신 그 결과가 아닌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랑 뭐 특별히 그 노조 활동 파업 관련된 이야기 더 해주세요. 금요일은 저희가 조금 한가합니다. 보통 붉은 파티, 돌마고 붉은 파티에 또 조합원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집회는 없었고요. 다만 그 파티 전에 이제 시내에서 뭐 시민들 상대로 선전전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렇군요. 다음 주 계획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또 추석이 임박하니까 난감합니다. 이게 뭐 저희도 저기 정치인들이 하듯이 귀성길 선전전을 좀 시민들 상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논의가 KBS도 있고 저희도 저희는 항상 합니다. 민원전은 항상 모든 그 설과 추석에 항상 어떤 명절이든 선전전을 기왕 선전전 언론 문제는 생각해 보면 이슈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항상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선전전 할 때 이 KM 문제를 주요하게 선전전으로 귀성길 그 분들에게 집에 가셔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이런 개념으로 선전전을 저희 그래서 합니다. 민원연 입장에서는 KBS, MBC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오늘 저희 또 MBC 본부와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민원연이 또 저녁에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붉은 파티에서 뵙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목소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리얼스토리 눈에 대해서 민원연도 논평을 이제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현숙 CP라는 분이 굉장히 MBC 내에서도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었고 이런 사람을 시청률 운운하면서 김장겸 사장이 비호하고 여태까지 이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이제 묵인해 왔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좌우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그냥 저 사람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워낙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PD들, 그러니까 MBC 구성원들이 저 사람이 정말 사고 칠 거야라고 계속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MBC가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종영이에요. 종영만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죠. 일종의. 이거는 휴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쉴 수 있게. 아마 휴가도 본인이 휴직하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휴가를 내든가. 아니 그러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8개 외주 종합사, 그러니까 외주 제작사의 직원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공급 그 납품 업체인데요. 그게 없어진 그런 상황인 생계가 끊긴 거죠. 네. 와우. 근데 그냥 종영을 해버렸어. 이런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아주 황당하다. 3년 6개월 만에 종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꼬리 자르기고 뭐 니네들이 그렇게 하던 말던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아주 강하게 한국 독립PD협회나 많은 분들이 지금 독립PD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제작진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현숙 CP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를 내려야 되고요. 이분의 그 행동 자체는 사실은 법적인 처벌을 사내의 어떤 처벌이 아니고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강하게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던 간에 MBC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정상화되면 반드시 개선하겠다. 이 독립제작사의 문제들 그리고 독립PD의 문제들 뭐 뿐만 아니고 프리랜서 뭐 굉장히 많은 그 방송국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많은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약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MBC 노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물론 비정규직이 몇 명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계약직들도 노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규직 노조라고 할 수 있고요. 비정규직이나 또는 프리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그 방송의 가치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우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SBS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은 공영 언론은요 해야 되는 거죠. 돈이 더 들어도 그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더 먼저 비정규직을 철폐하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공공기관부터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은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반드시 저희가 MBC, KBS를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MBC,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일 되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보도, 좋은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정말 유익한 오락을 만들어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거듭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지만은 잘된 일이에요. 지금 비정규직 작가나 프리랜서 PD들 이런 분들 비정규직들의 문제, 방송계 내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네. 이분들만 끙끙 앓던 독립 PD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 총파업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가 된 거죠. 대단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총파업이 얻어낸 성과 중에 하나고 이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 물론 KBS, MBC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 그 직원 여러분들의 의지도 필요하지만은 노조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이게 경영진과 이사회의 의지가 있으면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이 비정규직 문제도 그만큼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사회는 이런 거 시정하라고 있는 게 이사회예요. 박근혜 또 이사회 말라고 박근혜 정부 뭐 찬양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이사회인데,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과 이사회가 그동안 9년간 완전히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그 경영진과 이사진이 교체가 되어야 우리 직원들만의 의지로 안 되는 이런 부분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돌마고 팟캐는 이걸로 끝.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예, 오늘은 어제 약속했던 것처럼요. 요즘 상황실 일을 하느라고 종편을 제대로 털지 못하고 있는 이봉호 활동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봉호 활동가가 개기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뭐냐? 왜 요즘 안 터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저의 그 요즘은 산노비는 아닙니다. 공노비로서 뭔 차이죠? 공식노비. 공영방송 노비. 네, 공영방송 노비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KBS, MBC로부터 상을 타낼 거예요. 상 줘야 돼. 노비상 올해의 최고 노비상. 종편.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재밌는 걸 자신감 있어요. 네. 보고서를 보면서 재미있어서 제가 웃게 되는. 정말 얘네는 진짜 한결 같구나. 네. 채널A인데 채널A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도 이미 TV조선과 친박TV의 자웅을 놓고 겨루었던. 예. 특히 선거판이 되면 아주 극심합니다. 근데 채널A 같은 경우에는 더 애절하지 않나요? 장난 아니에요. 감수성 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그랬어요. 채널A가. 그래요.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옥중 편지 음성 대역으로 읽었죠. 맞아요. 그거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박근혜 굿즈 홍보했죠. 예. 최근에만 해도 있고 진짜 꼽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랬어요. 또 이번에도 이제 눈물겨운 이 채널A의 충성심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9월 18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어요. 9월 18일에 이게 무슨 재판이냐면은 이분이 받는 혐의가 너무 많아요. 한 15개 되죠. 이분이 받는 혐의가 너무 많아서 그중에 비밀 누설 혐의 관련 재판이에요. 비밀 누설이가 누가 나왔겠어요? 정호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재판이 좀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죠. 이분이 이제 누구냐고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다들 까먹으실 텐데 이분이 청와대 기밀 문서를 최순실한테 준 분이에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범이냐 아니냐가 이 재판의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나와가지고 사실 이분이 검찰 조사 때만 해도 증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혐의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갑자기 이분이 검찰에서 했던 얘기를 다 뒤집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재판에 나와서 갑자기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유가 뭐냐? 내가 모셔왔던 대통령께서 이렇게 피의자로 앉아 계신데 내 이 참담한 마음에 증언을 할 수 없다. 해서 증언을 거부하셨고 그리고 그 이제 모든 혐의 관련 증언을 거부하면서 마지막에 발언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발언이 아주 눈물겹습니다. 24시간 내내 국정만 고민하신 분이다. 드라마는 언제 봤냐? 그런 뒤에는 이 자꾸 이제 뭐 문건이 유출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아니겠느냐? 영화 데뷔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분이 울었어요. 그냥 자기 신세한탄하는 그냥 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또. 같이? 네. 너무 눈물겹다. 눈물의 법정이네. 야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오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또 다 울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재판이 카타르시스는 있었겠네요 서로. 그래서 이 재판장 전체가 정말 말 그대로 눈물의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화제가 됐어요. 그렇게 좋으면 다 같이 감옥에서 만나던가. 근데 지금 활동가들만 해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 눈물의 재판이라는 게 그렇게 썩 이제 예전처럼 화제가 되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 재임하고 있었으면 이게 또 엄청나게 보도가 나겠죠. 물론 이게 보도가 돼서 잠깐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도 한두 건씩. 그러니까 정호성이 뭐 증언을 거부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죠. 됐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 정호성 전 비서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눈물을 3리터를 흘려도 판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네, 그렇죠. 현실이죠. 증언과 별 관련이 없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도 이미 한 증언들이 재판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결에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게 별 이렇게 화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화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채널A. 자, 9월 18일 당일입니다. 9월 18일 이 재판 당일에 채널A 뉴스 특급 그리고 채널A 정치데스크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 2개를 총동원하여 하루 종일 정호성의 눈물, 박근혜의 눈물, 정호성의 충성
읊어댔습니다. 이거 놀리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왜냐면은 이 채널 A가 그동안 너무 그 이제 어떻게 동정심을 좀 유발해 보려고 막 광복절 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특식을 드셨다 이렇게 했다가 야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의심을 샀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구구절절히 충성심을 읊어주는 방송. 그래서 이게 참 분량부터가 놀라운데 채널A 뉴스특급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특급이 한 75분 정도 러닝 타임이 있어요. 75분 정도 되는데 정호성과 박근혜의 눈물, 정호성의 충성만 75분 중에 18분. 그러니까 한 25%를 한 겁니다. 혐의 이런 거 말 안 해요. 정호성의 눈물 말을 하냐 진짜.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요.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내용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진행자인 황수연 앵커가 정호성도 울고 유영아 변호사도 울었는데 그걸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이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정호성 그 전 비서관이 굉장히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니까 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박 대통령의 애국심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올곧게 언제 만나든 친구들한테 우리 박 대통령은 우리 박 의원은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믿음은 그냥 일부러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믿고 있었다라고 지인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박 대통령한테의 어떤 뭐랄까 충성심, 이 돈독한 사람이고. 우리 진행자인 김종석 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충성심은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현종 어버이 은혜구나 거의. 그러니까. 그쪽이 산업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 조선시대인 것 같아. 네. 또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 이현종 씨가 사실은 가족들도 왜 네가 모든 것을 떠안고 가려고 하느냐 이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사는 방법이죠 사실은. 정호성 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가족들도 왜 네가 다 모든 것을 떠안고 가려고 하느냐 이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정호성 비서관은 지금 뭐 아파트를 이제 하나 샀는데 아직까지 대출금도 못 갚고 또 여러 가지 뭐 생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그리고 또 변호인도 뭐 제대로 선임을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기도 했고 사실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가 중요하다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오늘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이야기들 충성심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함없는 충성심을 여전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 정도로 말하는. 약간 조선시대 뉴스가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노비 칭찬해주는 약간. 조선시대. 우리 이제 정치 데스크도 뭐 비슷합니다. 정치 데스크는 이 진행자가 참 이상한 분이에요. 홍성규 앵커라고 자주 소개되는 분인데 이분이 박근혜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데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호성 정 비서관의 오늘 법정 발언을 음성 대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음성 대역으로요? 음성 대역 되게 왜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옥중 편지 음성 대역. 또한 이걸 또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 맞아, 같은 프로그램이야. 이 음성 대역을 준비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가늠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슨 개인 방송 같아요. 찬양 방송.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음성 대역 그 발언을 법정 발언을 음성 대역으로 읽어줍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심 없이 24시간 내내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이다. 이거 박근혜 V앱 아니야 V앱? 네. 가족도 없으신 분이다. 뭐 이런 발언들.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한번 가늠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입니다. 특별한 낙도 없으시고 정책 추진하면서 작은 성과가 나면 그걸 낙으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음성 대역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홍성규 앵커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는데 저렇게 긴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것도 증언에 준해서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박상윤 변호사라는 분이 발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러한 진술이 과연 재판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 문건 유출이 그 문건 내용은 이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문건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인사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시킨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시켰다는 일종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울어서 봐줄 거면 재판관이 왜 있어요? 그냥 그렇죠. 감성주점에 모여서 다 같이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딱 분위기가 감성주점이었어요. 이번 재판이. 근데 자 변호사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홍성경 그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네,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한번 저희가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윤수민 기자. 못 믿겠다는 거지. 두고 보자 이거다. 두고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야? 아이고.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그리고 또 한 말이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계속 이 변호사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왜 불렀어? 홍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씨까지 3자 대면을 한번 해야 된다 재판에서. 네,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네.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분은 달라진다고 믿는 거예요. 네, 뭐 좋은 믿음 계속 이어 나가시길. 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싸고 도는 감싸고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 긴 한 20분 동안 이렇게 계속 정호성 전 비서관의 충성 눈물을 계속 방송한 거예요. 제가 일부를 소개해드린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대단하다. 예. 자 그리고 제가 뉴스특급이 75분 중에 18분을 정호성의 충성으로 채웠다 그랬는데 9분 동안은 뭐냐 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9분 동안은 뭐 했느냐 그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박근혜와 배롱나무. 그건 뭐예요? 자 이게 뭐냐 저도 뭔지 몰랐는데 우리 채널A 때문에 하나 배웠어요 제가. 자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박근혜 씨의 옥중고예요. 옥중심경에서 나온 소재예요 이게. 자 뭐냐면은 일요신문에서 14일날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자택에 자신이 좋아하는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아직 박근혜 집이에요? 거기? 네, 아직은. 네. 그래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 A가 이거를 득달같이 물고 늘어진 이걸 9분 동안. 이걸 어떻게 9분을 얘기하죠? 사생팬이야. 그러니까 채널 A가 이거를 더 자세히 보도를 해줍니다. 뉴스특급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김종성이가 진행자인 김종성이가 이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1심 선고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온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집에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 집에 들렀을 때 그 능소화를 다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출소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배롱나무를 말을 한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래서 이때 이제 자막에도 채널A 화면의 자막에도 출소 준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능소와 배롱나무를 자기 집에 심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자막이 또 나가고.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만 하면 9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구절절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참담한 심경, 옥중에서의 참담한 심경이 우리 패널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뭐 이렇게 구속되신 분들 경험을 이제 들어보면 사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오래 있으면 이 나무, 그다음에 꽃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안에 생활하면 굉장히 각박하고 생명에 대한 그런 좀 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나무나 꽃을 보지만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구치소 생활하면 그게 굉장히 귀중하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살아있다는 느낌, 또 본인이 어떤 저런 색깔을 봄으로 해서 어떤 좀 느끼는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 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도 좀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무채색입니다. 그냥 콘크리트의 집에 무채색만 계속 보다가 사실 이제 본인이 이제 잠깐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유죄가 선고되면 다시 들어가야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곡동 작태에 간다라면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한번 보고 싶은 또 나무를 보고 싶은 그런 느낌, 아마 그런 어떤 강렬한 욕구에서 실제로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구속 그 만기가 되면 나올 수 있으면 아마 내곡동에 좀 그런 꽃이라도 좀 심어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심정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라고 구구절절하게. 거의 문학 수준입니다. 네. 네. 아, 저 방금 눈물 흘릴 뻔했습니다. 네. 아주 굴구절절하게 이런 식으로. 감옥에서 온 편지 우리 그 선생님 신영복 선생님의 글이 떠오르는 이 눈물 나는 생명을 보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말이 아니에요? 이현종 문화위원 논설위원이 이런 생각일 것이다라고 내내 망상을 해주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 이종근 씨입니다. 이번에 이종근 씨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원래 그 좋아하는 어떤 식물이나 나무는 자신의 어떤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배롱나무는 유경수 여사가 원래 목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배롱나무를 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옥천 생가에 가면 배롱나무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던 백일홍이다. 실제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도 그렇고 돌아가신 후에도 연시를 많이 쓰셨어요.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연시 또 추모시 이런 걸 많이 썼는데 그 안에도 이 배롱나무와 관련돼서 얘기가 있고 또 굳이 또 이런 어떤 해석을 또 누가 붙이시더라고요. 배롱나무나 능수화는 둘 다 사찰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배롱나무는 어떤 거냐면은 사찰에 왜 심냐면 한 1년 정도 자라다가 껍질 한번 벗겨지면 맨들맨들해지거든요. 그거를 스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세에 때를 한번 딱 벗기고 이제 번뇌를 벗기고 드디어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섰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을 해서 사찰에 많이 심는다고 하거든요. 굳이 배롱나무를 심으려는 의미가 자신이 나와서 그런 어떤 그 때를 한번 딱 이제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몽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니죠? 이걸 들으면 박근혜도 깜짝 놀라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똑똑했어? 정말? 내가? 자 그래서 지금 일요신문의 보도 때문에 어디까지 나갔어요? 박근혜 해탈론까지 갔어요. 성불하시겠네. 네. 그래서 계속 맞장구 치던 김종서 앵커도 이건 너무했나고 생각이 든다. 그거는 해몽이 너무 더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간에 결론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식물을 참 좋아하셨다 이렇게 하고 급하게 마무리가.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이 정도로 충성심이 있으면 이성이 나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분량을 이걸로 구분을 채우라 그랬는데 할 말이 없나? 할 말이 없어서 진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닌가? 사실상 꽃말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거의 뭐 이제 장문 수준 장문. 네. 박근혜와 배롱나무로 장문하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백일장한 거지 백일장. 고생했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정말 한심하다. 네. 채널이가 이거는 뭐 방송이 일방적이다,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방송이에요. 완전히 공주의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사의 심지어 이거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마 V앱이네, 혼마 V앱. 네, 이건 거의 진짜 개인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진짜. 개인 아프리카 방송인데 지금 BJ가 구속됐어. 대타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가족이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진짜. 대타가 그리워하며. 네. 아무튼간에 정말 한심하다. 사라져야 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한심하군요, 진짜. 아니 근데 뭐가 있어? 마치 우리가 저기 안에 일배가 있다, 뭐 저 방송사 안에 일배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진짜 말한 것처럼 이봉활동가 말처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상업성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진심으로. 제가 볼 때는 강병규 기자도 그 의심군에 포함이 됩니다. 자꾸 박사모에서 취재를 해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막 그 가짜 편지 이런 거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태극기 집회 그 공범자들에서 가장 웃긴 거는 그 태극기 집회 김세희 기자와 최대한 아나운서와 그다음에 박상우 그 전국부장이 셋이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은 죽여도 돼 이런 공평과 함께.
정말 무서운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계속 이 방송에라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채널A에 가서 이 수작을 지금 부리고 그러니까 있는 신기한 것이다. 게 TV조선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네. 채널A만 그러니까 박근혜 관련 이슈 나왔을 때 정신 못 차리는 건 유일하게 채널A예요. 다른 방송사는 다 눈치 보거든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예. 아무튼 한심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탈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위원께서 방송 채널A 오늘 특집을 해야 되겠네요. 진짜. 잘 됐네요. 네. 채널A 특집? 네, 채널A 특집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한테 이렇게 충성을 했다. 근데 이명박한테는 안 할까요?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사 토크쇼에서는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박근혜한테 충성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왜냐면 박근혜는 구속이 돼 있잖아. 네, 이명박은 보인다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어. 보도에서는 뉴스 보도에서는 이명박한테 올인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긴 이런 걸 뉴스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지지자들의 성향이 조금씩 다르니까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줄을 대는 모습을 보였느냐. 20일 날 검찰이 관제 데모를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죠. 좀 빨리빨리 좀 하지. 나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조사를. 네. 근데 이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 게 국정원 블랙리스트 운영하고 박원순 제안문건 활동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 추 전 총장이 이날 그러니까 20일 날이죠. 오후 4시에 원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한 2시간쯤 지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왔어요? 네. 그래 나 못 가. 나 못 가. 이유는 없어. 그냥 못 간다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구속영장이 네 나오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 20일 날의 일련의 사건들을 방송사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랬는데 일단 퀴즈입니다. 보도를 안 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안 했으면 MBC.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 퀴즈를 범인은 항상 둘 중 하나야. 저도 답을 내면서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MBC는 아예 어버이연합 압수수색 이슈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같은 편이니까. 네, 대신 이것 대신에 이날 보도 꼭지로 넣은 보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형에도 알아본다. 보안 시스템의 진화. 뭐냐 성형형 얼굴도 이제 보안 시스템이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 네 이런 하나마다 보도를 했고요. 충격적인 뉴스군요. 네. 또 하나는 남북 경협 예산 1천억 증액 북한 퍼주기 뭐 이런 보도인데 그 저기 성형에도 알아본다 그 보안업체 PPL 아니야? 제가 뭐 이렇게 상품명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기술 자체를 말한 거라. 아무튼 뭐 이런 보도들을 대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뭐 그냥저냥 대충 보도를 했는데 TV조선하고 채널A가 역시 문제 보도를 좀 내놨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더 심했던 것이 채널A다. 그런 상황입니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눈치를 보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강약 조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요즘에 MB에 대한 사정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할 때 TV조선이나 채널A는 이런 식이죠. 이것은 정권의 음모다. 그렇죠. 복수다. 노무현의 복수를 하려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TV조선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내놓고 있느냐면 민주당이 먼저 띄우고 막 뭔가 항의를 해. 그러면 뭔가 검찰이 받고 이런 형태의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를 보도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맨날 하는 정도예요. 근데 채널A가 조금 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제일 심했던 게 뉴스 분석이라는 코너에 앵커랑 기자가 이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가 있는데 보도 제목이 MB 정조준 검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앵커와 기자가 나누는 말이 정말 가관이에요. 앵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는 하나의 패턴이 좀 느껴지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음모처럼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번 수사는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패턴 때문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 서버에서 확인한 문건 내용을 공개하면 네. 여당이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요. 그다음 문성근, 김미화 씨와 같은 피해 당사자들이 검찰에 나와서 MB 정부를 비판하게 됩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해서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패턴이야? 자연스러운 거지. 자, 패턴을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패턴은 뭐냐? 맨 처음에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소스를 주면은 그걸 여당이 막 띄워. 이거 뭐 어떻게 말면서 공세를 해서 띄워. 그러면 그거를 피해자들이 달라붙어서 우리가 정말 피해를 입었어. 이명박 구속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면서 막 여론전을 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고소라는 형태로 완전 압박하는 형태로 딱 간다 이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아니 당연히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음모론처럼 보도해요.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는요 소스를 주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수사의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나온 문건들을. 네, 상식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이 기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앵커가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될 수사입니까? 이렇게 여기야말로 해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 기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백원우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의 자료화면은 뭐냐면 이 의원이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사죄해! 여기가 어디라고! 라고 소리치고 막 이렇게 삿대질하는 모습을 돌아가셨을 때. 계속 이제 자료화면으로 띄워놔요. 이 부근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보면 저는 사실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앵커가 뭐라고 봤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 장면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거의 봤습니다. 대본이 짜져 있나? 네. 물론 대본이 있겠지만. 대본이 아주 여기야말로 패턴이 딱 정형화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등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도 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거를 압박하는 뒷받침하는 구성인 거죠. 네. 특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장례식장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노 전 대통령이 측근임 백 의원이 보이는 어떤 개인적인 언행이죠. 근데 그거를 마치 이번 정권 전반의 태도로 그렇죠.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지는 대화도 뭐 황당한 건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일단 국정원 내부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 국정원 관계자는 MB정부에서 작성된 문건만 수사하는 건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구랑 통화 또 익명이. 그러니까 누군지 말은 안 해주고 그냥 자기가 어떤 국정원 인사랑 통화를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과거 국정원에서는 도감청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내 한해서만 수사를 하는 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하명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 하명 수사인가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아까 봉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앉아서 지원했다고 해도 뭐 도대체 뭐가 하명 수사인지 난 모르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조사를 했더니 TF를 꾸려서 조사를 했더니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들 일련의 흐름들인 건데 이게 엄청난 음모에 의해서 기획이 된 어떤 굉장히 강압적인 기획 수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황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또 듣지 않을 수 없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등의 방법으로 대면 조사하는 걸 검토했지만 당시 대검 중수일과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환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명박은 이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았다. 봐주려고 했는데 그게 우병우가 그렇게 밀어붙여서 된 거지. 이명박은 이전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지금 문재인은 이명박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 이거 거의 엄청 일방적인 보도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이 황당한 사실 대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앵커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보도를 마무리하냐면 네, 앞으로 실제 소환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뜨거운 정치 논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 사실상 앞으로 채널A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된다. 그럴 경우에 이거를 이명박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냐가 아니라 이건 정치 논쟁으로 그렇죠. 몰고 가겠다. 정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선언을 뭐 하기 이전부터 이런 보도들은 계속 내왔고 당일에도 적폐청산 완성 vs 피는 피를 보를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고서 양쪽의 어떤 정치 공방을 소개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정말 적폐다 저거야말로. 네. 그리고 뭐 채널A 이거 말고도 MB 행동대장 줄소환 나라 위한 일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서 그 추전 총장의 어떤 압수수색 사실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한 정황을 포착해서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개인이 혼자 악플 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지금. 네, 이런 형태의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채널A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야, 이거는 정말 무슨 잘못을 해서 이게 수사까지 이어졌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증언을 마치 어떤 기획된 시나리오 안에 있는 쇼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의심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도 기본적으로 재판이나 검찰 조사 보도는 혐의는 뭔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기본도 안 지키고 자기 그냥 그러면은 악플 좀 썼다고 집이 털린 것 같잖아요. 네. 굉장히 진짜 기본도 안 돼 있는 저 적폐 언론들. 네, 그래서 간만에 MBC와 TV조선을 제치고 채널A가 좀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가 그 재승인 심사 이후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죠. 지금 자신감이 넘쳐서 혼자 날뛰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3사 중에서 지금 몸조심을 꼭 해야 되는 것은 TV조선과 MBN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셋이서 커넥션이 있어서 네가 좀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해야 돼라고 하고 있고 그걸 이제 MBC는 이 틈새를 노려서 내가 이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 하고 지금 막 가고 있고 부탁 안 했는데 굳이 부탁 안 해도 내가 종편을 이기리라 그러고 지금 막 MBC는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채널A는 진짜 온몸으로 지금 내가 이 보수의 모든 그 주책을 내가 다 지금 끌고 안고 가야 되는구나. 지금 TV조선은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MBN은 재승인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 그러니 어찌됐든 이 와중에 나는 1등을 그리고 사실은 이런 짓을 해야 그 시청률 1등 또는 이제 그 어떻게 보수의 민심을 더 얻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널A가 지금 분발하고 있는 좋게 말하면 분발이고 나쁘게 말하면 총대를 메고 또 뭐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홈페이지 좀 제발 개편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니터하기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민원연을 겨냥한 홈페이지 개편이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채널A 홈페이지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방심이 홈페이지. 방심이 홈페이지 진짜. 거기는 열리질 않아요. 거긴 개편의 문제가 아니고 고쳐야 돼. 거기는 뭔가 다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민은 늘라 그러면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열어야 창이 뜨지 않아서 정말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저번에 한번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컴퓨터.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선택하고 이런 것도 너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자기들이 사실은 그냥 읽고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너무 시민들이 불편하게 해서 결국은 시민을 포기하게. 맞아요. 네가 이렇게까지 해서 시민을 넣고 싶냐 그렇게 화가 났느냐. 민간인이 못할 거. 왜냐면 언론중재위원회는요. 그냥 되게 전화해서 간단해요. 시민만 해도 네, 그걸 다 전화로 받아주거든요. 방시민은 너무 복잡하게 그 컴퓨터를 잘하는 그 뭐지 나 다니엘 브레이크인가 거기에 나오는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맞아요. 그걸 못 넣잖아요. 진짜요. 아예. 진짜 못 넣어요. 그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서 아주 진상을 떨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저도 돈 주니까 하는 거지. 만약에 제가 TV 보다가 화가 나면 안 합니다. 왜냐면은 방심이 홈페이지가 좋아서 반응 속도라도 빠르면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홈페이지도 먹통이야. 미칠 것 같아요. 이거 방심이도 역시 민원연을 겨냥한 홈페이지. 아니에요. 민원연을 탄압하고 있어요. 방심이는 빨리 개선하라고 하겠습니다. 네. 얘기하겠습니다.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정을 요청합니다. 네. 그래요. 아유 진짜 뭐든지 시정을 요청할 파업할 거야. 파업은 못해.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부터 뽑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미디어 탈곡기는 이걸로 마치고요. 야, 이제 주말을 잘 보내시고 오늘 붉은 파티에 많이 와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